네, 시청자 여러분, 5시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매번 첫 오프닝으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늘 하루 동안 4명의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확산 위험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네, 지금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비상한주의를 당부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4명의 확진자가 추가가 됐는데 3명은 기존 확진자의 가족이나 접촉자였고요. 남은 1명은 중국 우한에서 온 관광객이었습니다. 예, 이 소식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번 총선에 어느 지역에 출마할 것이냐, 혹 비례대표로 나가느냐를 놓고 한국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공개적으로 좀 반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어제 그 이석연 공관위 부위원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황교안 대표가 입장을 냈는데 공관위원이 공관위 회의 바깥에서 입장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식의 약간 불쾌함을 드러내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예, 오늘 하루 나온 정치권 소식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정치회의 자리에 앉아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하룻밤새 확진자 4명이 늘었습니다. 3명은 기존 확진자의 가족 또는 접촉자이고요. 1명은 지난달 23일 중국 우한에서 들어온 중국인 관광객입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의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비상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신혜원 반장 발제해서 관련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속보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어제 발제 때까지 18명이던 국내 확진자 수, 저녁에 19번째가 나왔고요. 오늘 아침에 4명이 추가돼서 현재 총 23명으로 늘었습니다. 먼저 19번째 확진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30대 한국인 남성인데요. 17번 환자의 직장 동료입니다. 함께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 참석했죠. 마찬가지로 이 싱가포르 내에서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아파트는 주민 커뮤니티를 잠정 폐쇄하고 방역 작업을 벌였습니다. 자, 이렇게 가족이나 접촉자로부터 2차, 3차 감염된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6번째 환자는 아내와 아들, 그리고 12번째 환자는 아내를, 그리고 16번째 환자는 딸에게 전염을 시켰는데요. 오늘 추가로 나온 확진자 중 이 셋이 유사한 사례입니다. 6번째 환자 접촉자 중에서 확진자 1명이 늘었고 16번째 환자의 오빠, 그리고 15번째 환자의 처제가 감염됐습니다. 자녀는 물론이고 지역 주민인 처제, 함께 식사를 한 오빠까지 감염 경로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입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그 2차 감염이 추정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격리시설의 확보 등에 대한 예비적인 조치들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 22번째 확진자 A씨, 원래 광주에 있는 우편 집중국에서 일하는데요. 주말이면 딸기 농사를 지으러 나주에 있는 어머니 집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난 설에 이 나주 고향집에서 여동생인 16번 환자를 만나서 식사를 했고 이때 바이러스가 옮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마을에서 작은 잔치도 벌였다고 하죠. 자, 태국을 방문한 뒤 확진이 된 16번 환자, 원래 폐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귀국 후에 설을 맞아서 고향에 갔다 오빠가 감염됐고 이후에 광주에서 수술한 딸의 병간호를 하다가 딸도 감염됐습니다. 고향집과 병원 모두 노령층이 많거나 면역력이 약한 환자가 밀집한 곳인데 접촉자만 304명에 달합니다. 광주 21세기 병원 3층을 함께 사용한 환자들은 전원이 다 다른 층으로 격리됐는데요. 다행히 확진자는 늘지 않았습니다. 지금 21세기 병원과 전남대 병원 접촉자에 대한 확진 환자의 접촉자에 대한 145명이 돼서 전수 검사가 들어가서 진단 검사가 들어갔는데 145명이 전부 음성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 23번째 확진자는요. 이 한국의 단체 관광으론
58살의 중국인 여성입니다. 중국 내 확진자가 늘고 이 우한에 봉쇄령이 내려진 시점인 지난달 23일 이 우한공항 폐쇄 직전에 중국 우한에서 입국했습니다. 역시 중국 관광객이었던 1번 확진자는 공항 입국 과정에서 걸러졌지만 23번 확진자는 입국 당시엔 증세가 나오지 않아서 방역 체계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격리되기 전까지 서대문구에 있는 자녀의 집을 비롯해서 약 2주간 국내를 돌아다녔습니다. 23번째 확진자는 57세 여자 중국인입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1월 23일 날 국내에 입국한 자로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대상자였습니다. 위 사례는 서울시 사례로 외국인입니다. 연락처 및 주소지가 불분명한 입국자로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소재지를 파악한 후 조사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 23번째 확진자 서대문구 보건소의 조사로 발열 증상이 확인됐고요. 검사를 받은 뒤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현재까지 271명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연락 불가자는 내국인 1명, 외국인 29명을 포함해서 총 30명입니다. 23번째 확진자가 이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견돼 확진이 된 만큼 이 숫자 가운데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 아예 배제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연락 불가자는 외국인이 29명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으나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경우는 경찰청이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소재지를 파악하고 지자체가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는요, 사망자와 확진자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루 전보다 확진자 3,694명, 사망자는 73명이 증가해서 누적 확진자 수 28,018명, 사망자는 563명입니다. 자, 1일 사망자 수 이틀 연속 60명대를 기록하다가 발병 이후 처음으로 70명을 넘어선 겁니다. 자, 우한의 한 대형 전시장에 이렇게 환자를 대거 수용하기 위한 병상이 설치된 모습인데요. 후베이성 내에서만 중태인 환자가 3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국을 제외한 세계 누적 확진자 수도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곳 일본입니다. 35명인데요. 그중에 상당수가 물 위에서 나왔습니다. 자, 일본의 대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입니다. 카메라를 향해서 손짓을 하는 승객들의 모습이 이렇게 멀리서 잡혔는데요. 자, 이 배에 탑승했던 홍콩인 승객이 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3일부터 요코하마항에 임시 정박한 상태로 검역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크루즈선에는 승객 1,000여 명을 비롯해서 선원 2,666명, 총 3,71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71名分の検査のうち10名の方から陽性反応が確認をされております。本日これらの方々にはこれから下船をしていただき、神奈川県内の医療機関へ搬送をいたします。 한창 검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어제 10명 그리고 오늘도 10명 그러니까 이 배 안에서만 총 20명의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이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대형 크루즈선에서 예상하지 못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겁니다. 확진자들의 국적은 중국과 일본, 미국, 호주, 필리핀 등인데요. 한국인 확진자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크루즈에 탑승을 했던 우리 국민 9분은 모두 다 지금 그 무증상 상태에서 다만 그 선박 내에 격리 조치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우리 공관과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루 새 4명 추가 확진, 3명은 접촉자 또는 가족, 1명은 중국 관광객입니다. 예, 하나씩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새 추가 확진자 4명이 더 늘었습니다. 3명은 기존 확진자의 가족 또는 접촉자이고요. 남은 1명은 중국 우한에서 2주가 조금 못되게 왔던 관광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반장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우선 신종 코로나 23번째 확진자는 지난달 23일 우한이 봉쇄되기 직전에 우한에서 서울로 왔던 중국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관광 목적으로 온 58세 중국인 여성이고요. 서울시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넘겨받은 전수조사 명단 중에서 소재 불명으로 나타났던 65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이후 서울시가 경찰청 협조를 받아서 서대문구 소재지를 파악을 했고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락 불가자는 외국인이 29명이고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경우는 경찰청이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소재지를 파악하고 지자체가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23번째 확진자도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확인이 된 사례입니다. 예, 이런 23번 확진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중국 우한에서 들어왔는데 소재가 아직 확인이 안 된 사람들 30명 정도가 있다고요? 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전수조사 대상 1,605명 중에 잠복기가 지나거나 기출국자 등을 제외하고 271명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내국인 1명, 또 외국인 29명, 총 30명이 연락두절 상태라고도 밝혔습니다. 현재 이 지자체와 경찰청의 협조 아래 소재지 파악에 나선 상태라고 합니다. 예, 우한에서 왔다고 하면 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빨리 좀 확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가된 확진자 중에 다른 3명은 한국인이죠? 네, 기존 확진자의 가족이거나 접촉자인데요. 20번째 환자는 수원에서 거주하는 40대 여성이고요. 우한을 다녀왔다가 확진이 된 15번째 확진자의 처제입니다. 같이 살지는 않지만 한 동네에 거주하면서 왕래가 있었다고 하고요. 21번째 확진자는 50대 여성으로 국내 첫 2차 감염자인 6번째, 6번 환자의 접촉자입니다. 이로써 6번 환자로부터 옮은 3번째 환자가 됐고요. 그리고 22번째, 22번 환자는 40대 남성으로 태국 여행을 다녀온 16번 이 확진자의 오빠입니다. 지난 1월 25일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찾은 고향 집에서 26번 환자와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지난번 3번 확진자인가요? 나도 그렇고 밥을 한번 같이 먹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전염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전염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퇴원 환자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나온 첫 번째 확진자였던 30대 중국인 여성 A씨인데요. 지난달 19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을 하는 과정에서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서 즉각 인천시 의료원에 격리돼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최근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서 이 퇴원이 결정됐는데 오늘 국내에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고 일단은 영어로 써져 있는데 예. 내용을 보니까 재앙 속에서 고통받을 때 내 생명을 구해줘서 고맙다. 한국이 나의 영웅이었다라면서 나중에 이 의료진들을 중국에 있는 고향집에 초대하고 싶다. 이런 감사의 인사말을 담았습니다. 예, 감사를 표현했군요. 일단 중국 초대를 하려면 중국도 일단 이 신종 코로나로가 완전히 방역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우한이 봉쇄된 게 지난달 23일인데 이제 잠복기가 2주 정도 지났잖아요. 이제 우한 내 확진자가 한국에 왔을 때 증상을 보이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왔을 때 잠복기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로 걸릴 수가 있을 텐데요. 우한 밖에서 들어오거나 이제 국내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은 좀 더 또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신반장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진정세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더 확대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 지금 후베이성에서는 입국 제한 조치가 이뤄졌으니까 거기서는 사실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좀 차단됐다고 보여지고 예. 문제는 지금 제3국 감염이나 아니면 다른 중국 지역을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희망 사항으로는 당연히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쉽게 이 추이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도 궁금해서 전문가한테 직접 좀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다정에 직접 출연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줬던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최원석 교수님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직접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바로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 이제 신혜원 반장에게도 물어봤는데 오늘 하루 새 4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늘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한 봉쇄령이 내린 지는 2주가 지났고요. 이번 주가 분수령이다. 왜냐하면 잠복기가 이제 지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현재 확진자 추이로 봤을 때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진정세가 될까요? 더 확대될까요? 네, 진정세가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예상하기로는 아직 진정세이거나 정점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한이 봉쇄되었다고는 하지만 우한에서 유출되었던 사람들이 많은 것은 이미 알려졌고요. 저희가 최근에 접했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로 이동했다가 거기에서 감염이 전파가 되고 들어오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2차와 3차 또 다른 나라에서의 유행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피크라거나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른 나라 그러니까 동남아, 태국과 싱가포르를 다녀온 사람들이 확진이 된 경우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태국과 싱가포르가 20여 명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나라도 20여 명이 넘었습니다. 23번째까지 나왔기 때문에 중국을 꼭 다녀오지 않아도 또 동남아를 꼭 다녀오지 않아도 이 감기 기운이나 발열, 오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국내에서 전염됐을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갖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역학적 고리가 깨진 사람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저희가 지침이 바뀌고 검사하는 역량이 늘어났으니까요. 늘어난 이후에 검사의 폭이 확대가 되고 나면 그런 사례들이 다수 등장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족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밥을 먹고 한 집에 있어도 지금 보니까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차이가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집안에서 확진자와 같이 있어도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다거나 뭐 같은 그릇을 써서 밥을 먹지 않았다. 그럼 괜찮은 건가요? 네, 한 환자가 그 병의 경과 중에서 배출하는 바이러스의 양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또 증상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좀 다르죠. 기침이나 재채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 접촉을 했다면 당연히 더 많은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가 있고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의 대면이었다면 당연히 노출되는 바이러스의 양도 적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검역의 관점, 방역의 관점에서는 어쨌거나 동일한 노출로 보호해야 하겠지만 임상적으로 병을 일으키는 관점에서 본다면 같은 환자에게 노출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노출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 16번째 확진자의 경우에는 딸이랑 오빠한테 지금 전염을 시켰는데 특히 딸 같은 경우에는 병원 내에서 옮았습니다. 해당 병원이 즉각 적절한 격리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환자들한테 옮을 위험은 없는 건지 일각에서는 아예 병원을 폐쇄하는 코호트 격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어떻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겁니까? 네, 사실 이번 사건은 저희가 2015년에 있었던 메르스의 악몽을 좀 많이 떠올리게 하죠. 의료기관은 일반 지역사회하고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의 환자의 전파는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코호트라는 격리라는 이 용어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코호트 격리라는 건 같은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각각의 병실에 따로따로 분류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한 병실로 모아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환자는 아니고 접촉자이죠.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생기고 누가 생기지 않을지를 모르는데 그분들을 같은 공간에 놓는 것은 사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시설 내에서 격리를 할 때는 접촉자인 경우에는 모두 1인실로 나누어서 격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병원이 모두 1인실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있는 환자분들을 모두 그곳에서만 격리하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의 관리를 하면서 격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병실당 한 명씩으로 아마 놔두었을 거고요. 퇴원이 가능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이 가능한 분들의 경우에는 시설을 이용해서 그곳에서 마찬가지로 한 방씩 놓아서 격리 조치를 시행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다면 비교적 적절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 해당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의료진들이나 다른 환자에게서 확진 판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제3국 감염도 문제입니다. 16번째 환자는 태국을 갔다 왔고 또 17번, 19번 확진자는 싱가포르에서 걸려온 것 같은데 보건당국이 이걸 어떻게 검역을 할지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지금 가장 적절한 검역법은 뭘까요? 사실 정답을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모든 환자 발생이 있는 국가를 차단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것도 완전한 방법이 될 수는 없거든요. 사람들은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환자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역의 목표는 모든 환자들을 거기에서 다 걸러낸다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거쳐서 환자의 유입 위험을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모든 국가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적용하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지역사회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는 단계에 환자 발생이 지역사회에서 확인되고 있는 국가가 있다면 그리고 그 수가 다수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제 이 입국을 통제하거나 조금 더 철저하게 후비선과 같은 관리를 하는 이런 식의 절차로 단계적으로 진행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확진자도 계속 늘어나고요. 확진자가 늘어나면 접촉자 수도 늘어나고 격리되는 분들, 또 모니터링 해야 되는 분들도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격리를 한다거나 이럴 때 병상 수나 시설, 또 모니터링할 인력,
뭐 의료 인력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됩니까? 혹시 정부에서 또 필요한 긴급히 필요한 뭐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어느 정도의 계획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느낄 때는 계속 한계에 계속 가고 있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통제와 뭐 1인실을 통한 격리 이런 게 계속 쉽게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인력이나 시설 면에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선제적인 대비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리 관련 시설을 확보한다든지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려대 최원석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일단 스스로 우리가 방역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가 필요하다 이러는데 지금 또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저도 뭐 사실 간신히 구했는데요.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정부가 이런 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고요. 구체적으로 뭔가요? 네, 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긴급수급 조정 조치를 발동해서 마스크와 이 손소독제 출하 또는 판매 시에 정부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방안에 따르면요, 모든 생산업자는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또 해외 수출량을 매일 정부에 신고해야 하고요. 또 이 도매업자도 일정 수량 이상을 판매할 경우에는 구매자와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범정부 합동 단속 조직을 통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추진하고 누락, 허위 행위와 입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스크 수급 문제가 공급이 부족해서는 아니라는 게 중수본의 설명인데요. 자, 현재 국내 생산 능력을 감안했을 때 이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건 또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유통에서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평가한다는 게 중수본의 입장이고요. 자, 오늘 뭐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발동한 것 또한 뭐 이러한 분석과 좀 맞닿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이 마스크 수급 문제 지금 뭐 최 반장이 얘기했듯이 없는 건 아니다. 어딘가 누군가 숨겨놨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조익신 반장이 좀 자세하게 취재를 했으니까 이따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청와대 발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4명 추가,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 커져. 다음은 고석승 반장 발제 보겠습니다. 예,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총선 거취를 놓고 당내 갈등이 좀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이석연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황 대표가 다른 곳에 출마하면 국민들이 실망할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황 대표와 공관위를 싸잡아서 좀 비판을 했는데요. 오늘 황교안 대표가 여기에 반박을 했습니다. 공관위원이 이 회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이석연 공관위원 얘기가 불쾌하다 이런 뜻이죠. 오늘 야당 발제에서 관련 소식 집중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공관위원들이 공관위원 회의가 아닌 곳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관위원회에서 그런 모든 의견들을 다 또 수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황교안 대표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말 속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불쾌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자, 왜 화가 난 걸까요? 어제 한국당 공천관리 회의 직후에 이석연 공천관리 부위원장이 한 언론과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보수를 살리려면 황교안 대표를 전국 후보로 종로에 보내야 합니다. 종로 외에 험지를 얘기하는데 서울에서 더 험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대로 황 대표가 종로 말고 다른 데 출마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실망할 일 아니겠습니까? 자, 이석연 부위원장은 또 인터뷰에서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황 대표 출마 지역을 종로 외에 다른 곳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정해놓고 의견만 듣는 식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불쾌함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논란. 사실 이 시작은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서 출발한 셈입니다. 황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당 안팎에서 험지 출마 요구를 끊임없이 받아왔죠. 자, 그때마다 당을 위해 뭐든지 하겠다. 이런 아리송한 답변을 했던 황 대표. 올해 초에 이 광화문 집회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금년 총선에서 수도권의 험지에 출마를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험지로 나가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 이기겠습니다. 저부터 험지로 가겠습니다.
자, 이때부턴 수도권 험지가 어디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요. 대체로 의견은 서울 종로로 모아졌습니다. 상징성으로 보나 역대 선거 성적을 보나 종로만 한 곳이 없다, 이런 거죠. 자, 또 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총리가 일찌감치 종로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전직 총리 간 대결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자, 하지만 이후 한 달여 동안 황교안 대표는 더 구체적인 언급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자, 그 사이에 이런 보도도 나왔었죠. 주목할 만한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종로 빼고 험지 찾아라, 종로 빅매치 무산, 종로 제외 험지 검토. 자, 무슨 말인가 하니 한국당 지도부가 당내 실무진에게 종로를 제외한 출마 가능 험지를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 내용만 보면요. 종로는 일단 빼고 험지인 듯 험지 아닌 험지 같은 험지를 찾아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때 선거운동 노래로 홍진영 씨의 엄지척, 험지척을 추천하기도 했는데 자, 아무튼 그리고 나서도 최근까지도 황교안 대표의 총선 거치는 그거 알아서 뭐 하시려고 그랬어요? 며느리도 몰라. 또 몰라.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갑자기가 떡볶이가 먹고 싶어지는데 자, 오늘 저녁은 떡볶이로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또 문제인 게 황교안 대표의 속마음과 별개로 마치 종로 출마를 꺼리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영이 안 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빨이 안 서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당장 험지 출마 요구를 받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는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직 대표는 꽃신 신겨 양지로 보내고 전직 대표는 집신 신겨 컷오프하고 사지로 보낸다면 그 공천이 정당한 공천인가요? 공관위가 황 대표 당사자 의사를 존중한다면 나의 고향 출마 의사도 받아주는 것이 공정한 공천이 아닌가요? 자, 또 공교롭게도 마침 오늘 경북 안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광림 최고위원도 황교안 대표 면전에서 TK 물갈이론 이렇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TK 물갈이론에 TK가 봉이냐는 말이 지역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컷오프 자체가, 내재 자체가 공천의 목적은 아닙니다. 공천의 목적은 이기는 것입니다. 자,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황교안 대표에게 이것도 입장 안 물어볼 수 없었겠죠.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김광림 최고위원이 TK가 봉이냐고 그랬습니까? 직접 내가 들었는데 그런 말 없었어요. 네. 오늘 공개적으로 말씀한 그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흔히 정치는 타이밍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곤 하는데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선언 시점 이미 놓쳤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가 과연 어디를 택할 것이냐, 정치권 안팎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죠. 자, 물론 여전히 종로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총선 거치와 별개로 또 이 통합 논의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이죠. 자, 보수 야권 통합 논의는 그동안 많이 전해드렸고요. 최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도 통합 논의도 또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제3세력 통합은 중도 개혁의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 이들 거대 양당의 오만함을 심판할 것입니다. 3당 대표들이 모여 3당 통합선언이라고 하는 정치적 선언이 우선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대한신당은 당장 오늘이라도 또 내일이라도 3당 통합선언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3당은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자,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의 한 정당의 선거대책회의 모습입니다. 자, 먼저 최경환 대한신당 대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손학규 대표, 바른미래당 대표도 있네요. 그리고 당연히 또 한 분 더, 자, 또 한 사람 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이렇게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 모두 대략 2년 전만 해도 국민의당 한 식구였습니다. 자, 돌고 돌아 결국 그때 그 사람들이 다시 뭉치는 셈입니다. 오늘의 이 상황을 예상이나 한 것처럼 방금 보신 바로 이 회의 자리에서 손학규 대표는 당시에 이렇게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을 통합해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이런 통합과 협치의 정신,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창 논의가 진행 중인 보수 야권 통합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새로 참여하는 세력도 일부 있습니다만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결국 대부분이 새누리당 한 식구였습니다. 갈라졌다가 합쳤다가 싸웠다가 통합했다가 결국 다시 익숙한 그 모습으로 돌아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도 살짝 듭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가서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황교안 총선 거치 갑론을박, 당내선 공천 불만 목소리도.
예, 지금 고석승 반장이 얘기한 대로 정치권이 갈라졌다가 또 다시 합치고 이러는데 보통 총선을 앞두고는 합치고 선거가 끝나면 또 누가 잘했네 못했네 하면서 갈라지고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등 중도 통합 논의 관련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통합 논의가 갑자기 급물살을 좀 타는 분위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호남 3당이라고 할 수 있죠.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또 민주평화당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동안 서로 통합 가능성을 떠보는 수준이었는데 이번 주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통합 절차에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통합 추진 선언에 오늘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 일제히 호응을 했습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 잘못된 분열을 넘어서 다시 통합이 이야기되고 있다. 당연히 가야 할 길,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서도 잠깐 보셨지만 최경환 대한신당 대표도 다음 주까지 3당 통합 선언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신당의 유성엽 통합추진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의 통합협상 대표인 박주선 의원과 회동하고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대한신당 한 핵심 관계자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얘기가 다 됐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랑 다 얘기가 돼서 2월 중순 안에 통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2월 중순 안이라는 이 날짜 결국 선거 보조금 영향 이것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유일한 이유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보조금 영향이 크긴 한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현재 이찬열 의원 등 의원들의 추가 탈당이 이어지면서 교섭단체 지위가 사실상 깨졌는데요. 아시다시피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국고 보조금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마침 오는 15일이 각 정당의 국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 이때까지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한 86억 원 정도를 덜 받게 됩니다.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경환 대한신당 대표 말대로 다음 주까지는 통합 절차가 어느 정도 완료돼서 의원 숫자가 20명을 다시 넘겨야 하는 겁니다. 예, 정치를 돈으로 하냐겠지만 86억 원. 작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합되면 안철수 전 대표만 뺀 예전 국민의당 사실 그대로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과연 지난 20대 국민의당처럼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킬까? 이건 별개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일단 3당 모두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해도 전국적인 기반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또 국민의당 당시에는 안철수라는 대선 주자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또 그 정도의 구심점도 없죠. 이와 관련해 박지원 의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젊은 대통령 후보감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국민의당만큼의 파괴력은 없을 것이고 절반 정도 승리를 하면 대성공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더라고요. 예, 사실 당에서 대선 주자감이 없다는 건 치명적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잠깐 보도록 하죠. 어제 좀 불미스러운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당직자와 통화하는데 고성을 하고 또 부적절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간 얘기를 했었다고요. 네. 확인이 좀 되나요? 그게 보니까 서울경제 보도였는데요. 손학규 대표가 지난달 말 임재훈 사무총장 그리고 이행자 사무부총장 그리고 비서실장인 장진영 등등 이렇게 함께 서울 인사동의 한 주점에서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화를 내면서 욕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손학규 대표 당시 욕설과 함께 나는 못 나간다. 이 대표를 그만 못 둔다. 절대 못 나간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손 대표 당시 무슨 상황이었냐라고 물으니까 그런 것에 드릴 말씀이 없다. 그날 술 한 잔을 마시고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통화 중이 아니고 직접 만나서 주점 회동에서 있었던 얘기군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른바 호남 3당이 통합하게 되면 이른바 안철수 신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슷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면 지지층이 겹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언급이 있나요? 오늘 관련 언급이 있었습니다. 안 전 대표가 오늘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한 뒤에 잠깐 기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바른미래당 등이 통합을 하면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 전 대표, 우리 정당이 지향하는 것은 국민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고 경쟁이 될수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모여질 수 있다면서 경쟁이 되면 될수록 나는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용 정치로의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제대로 된 실용 정치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가칭 이 안철수 신당 이 창당 작업도 좀 체크를 해보죠.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3월 1일 창당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는 9일 일요일에 발기인 대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동섭 의원이 오늘 바른미래당 원내 정책회의에서 이 모두 발언의 상당 시간을 안철수 신당을 소개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자, 이 의원은 전혀 차원이 다른 성격의 완전히 새롭고 참신한 대회가 될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안철수 신당은 문제 해결의 정치, 중도 실용 정치를 국민께 보여드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보수 여권 통합 소식도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합신당 준비위 첫 회의가 있었죠. 네, 박현준 위원장이 이끌었던 협통위가 사실상 통합신당 준비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뒤에 오늘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형준 협통위원장, 신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현주 전진당 대표, 장기표 국민의 소리당 창당준비위원장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새보수당은 따로 공동위원장을 정하지 못해서 정운천 의원이 위원 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새보수당은 한국당과의 양당협의체 논의가 정리되는 대로 공동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석자들은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대의를 위해 통합을 이루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단 작은 차이를 극복하자는 얘기는 통합을 원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인데 이쪽도 지금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로 못 만난 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총선 거취놓고 당 안팎에 갑론을박. 네, 다음은 최종혁 반장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예, 청와대 해명 수사 선거 개입 사건에 이 공소장을 법무부가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야권의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추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게 아니라 보도자료와 공소장 전문의 중간 정도를 제출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오늘 과거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장을 인용해 비판한 것과는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 오늘 이렇게 물었었는데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 그러니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형사재판과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공소장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를 확보한 언론을 통해 검찰이 판단한 범죄 사실들이 일부 공개가 됐죠. 자, 그에 따르면 검찰은 공무원의 정치적 의무, 중립 의무를 거론하면서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편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2018년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정부와 여권이 지방 권력을 고체해 국정 수행에 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며 이 검찰이 판단을 하고 있는 하명 수사 또 선거 개입 의혹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검찰은 또 송초로 시장의 청탁을 받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이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표적 수사를 벌였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당시 수사팀이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지만 발령을 내버리고 오히려 고발인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경찰에게 수사를 맡겼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 황운하 전 경찰청장 없는 죄를 만들어 누명을 씌운 것이다. 자, 검찰의 그림에 맞춘 엉터리 공소장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장관의 결정에 따라 공소장 전문은 국회에도 제출이 되지 않았죠. 자, 법무부 내에서는 새 규정에 따르더라도 관행과 달리 이번 사건부터 적용하면 이 장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그 정치적 부담, 내가 감내하겠다라는 장관의 소신에 따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다만 이렇게 떠안겠다라고 한 정치적 부담 커 보이는데요. 추 장관을 향한 야권의 공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노련한 정치인 출신 장관이더라도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추 장관이 오직 정권 방탄에만 몰두하는 권력의 앞잡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꼭두각시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예민한 사안들을 정치인의 관점에서 풀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더 이상 무리하지 말기 바랍니다. 당장은 속이 시원할 수도 있지만 결국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네, 정권의 부담. 당장 한국당은요, 정권 차원의 문제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부정선거 공작이 드러나자 이 대통령이 추 장관을 내세워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선거 공소장
정권 몰락 예언서라도 되는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연루된 정황,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은 사실이라도 전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밝혀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국민 노롱하는 행위로 스스로 무덤파지 말고 떳떳하게 공개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자, 전날 법무부 방침에 대해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민주당. 들으신 것처럼 야권의 공세 수위가 이렇게 높아지자 추미애 장관의 결정에 힘을 실었는데요. 동시에 이번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합니다.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 공소장이 제출되면 곧바로 의원실을 통해 언론에 공개되는 나쁜 반응에 제동을 건 것일 뿐입니다. 사법 절차상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합의된 기준을 만들고 정당한 절차를 확고히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야에서는 검찰 출신 영입 인사들의 장외전도 펼쳐졌는데요. 민주당의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 새보수당의 김웅전 부장검사입니다. 고검장과 부장검사, 이 장 내에 있었다면 직위는 물론이고 14기수 차인데요. 그러니까 늘 부장을 깍듯하게 모시는 저처럼 이 박성태 부장과 저와의 차이보다도 더 많이 난다는 겁니다. 자, 물론 두 사람 지금은 계급장을 뗐죠. 또 공교롭게도 모두 전남 순천 출신으로 만약 지역구를 여기로 택한다면 경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소병철 전 고검장, 이 추 장관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을 표했지만 방향은 좋다. 자, 훗날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웅전 부장검사, 그건 오만한 생각이다. 이 국회법에 위배된다며 비판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추미애 장관 오늘 검찰을 찾았는데요. 법무부가 정부 과천청사 외에 서울 서초동 서울 고검청사에도 별도의 대변인 사무실을 만들었고 오늘 그 개소식이 열린 겁니다. 둘, 셋. 무엇이 바른지 옳은지 하는 소통 한국 정도인가요? 자, 그런데 이 행사가 열리기 전인데요. 추미애 장관이 고검 맞은편에 있는 대검찰청을 먼저 찾아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습니다. 자,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달 윤 총장이 취임 인사차 과천청사를 찾은 이후 두 번째인데요. 자, 이번에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집무실을 찾은 겁니다. 이 장관이 대검찰청을 방문한 건 2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추 장관, 이 마을에 갔으면 옆마을에도 인사를 하며 들어오는 게 예의라고 이 만나게 된 배경을 밝혔습니다. 자, 법무부와 대검 측은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추 장관은 이 권력기관 개혁을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협조할 일이 많지 않겠냐, 이 소통해 나가자고 했고 윤 총장도 공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추미애 윤석열 두 번째 만남, 협조 소통하자입니다. 예,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 장관이 검찰에 이렇게 사실 온 거는 되게 드문 일인데 법무부 대변인실 개소식에 참석차 왔다고 하는데 법무부 대변인실은 원래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있잖아요. 근데 검찰청사, 그러니까 서초동에 있는 검찰청사 쪽에 또 만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이 과천청사가 아니라 서초동 검찰청사에 대변인실 분실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추미애 장관은 법무검찰 개혁 과정에서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개혁 취지 등이 국민에게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습니다. 향후 개혁 작업 과정에서 원활한 언론 소통 창구를 만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사실 우리 최정현 반장이 법조를 예전에 출입을 했는데 법무부 출입 기자보다는 고참 기자들이 주로 검찰청사, 중앙지검이나 이쪽에 많이 가 있죠. 그렇죠. 보통 이제 어린 연차 기자들이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 주로 가 있고요. 조금 더 높은 연차들이 이제 서울 고검 기자실에 가 있고 더 높은 반장급은 이제 보통 이제 대검이나 대법원 기자실에 가 있는데 사실 법무부 기자실이 과천에 있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는 법무부에서 사실상 먼저 이러한 행사가 있다, 밝힐 게 있다라고 하면 일정에 맞춰서 이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럴 차원이 아니라 이제 서울고검청사에 법무부의 별도의 기자실 분실을 만들고 대변인은 이제 법무부
과천청사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보고 주로 부대변인이 상주하면서 좀 업무를 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그러면 법무부가 기자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직접 설명하겠다. 몸이 가까워지면 얘기도 더 통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법무부 규정에 따른 것이다. 오늘 또 재차 이렇게 강조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과 그에 따른 피의 사실 공표 금지에 따라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이 법무부가 만든 부령을 스스로 깨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장이 국회를 통해 언론에 제공이 되면 피의 사실이 공표돼서 사건 관계자들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등 여러 가지 형사 절차 관련 기본권이 침해돼 왔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피의 사실 공표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소, 그러니까 기소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 사실이 아니고 피의자가 아니고 피고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피의 사실도 아닌 거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 장관이 피의 사실 공표라는 금지라는 규정을 제시를 한 건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또 다른 피의자가 더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공소장에는 이 피고인뿐만 아니라 공범이나 뭐 사건 관계인 등의 혐의도 같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날 수 있어서 이들에 대한 기본권이 뭐 침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소 공소 사실에 여러 사람들이 연루돼서 나오는데 그중에서는 기소가 안 된 사람도 아직 기소가 안 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피의 사실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네. 그런데 설령 그러한 방침을 정했다 하더라도 왜 최근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큰 사건 중에 하나인 선거 개입 의혹 사건부터 시작되냐 이런 거에 대한 뭐 지적은 계속 있어 온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같은 이유를 댔는데요. 마찬가지로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수사가 덜 끝난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직접 들어보시죠. 이 사건은 아직도 그 수사 중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가 덜 완료되지 않은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취임 이후에 공개된 분들은 단독 피고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관계자가 많고요. 아직 사건 관계인의 수사 종료가 안 된, 수사 처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죠. 네, 추 장관은 피의 사실이 국회의 자료 요구 등을 통해서 여과 없이 언론을 통해 나가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에 법무부의 간부들이 다 동의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려했는데 그게 문제라면 내가 감당해내기로 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법무부 입장문을 보면 장관이 정치적 부담을 감내하기로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법무부는 사실은 공무원 조직인데 장관의 정치적 부담까지 언급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관련 수사가 다 마무리되고 재판이 시작되면 공소장을 다 전문을 온전히 공개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추 장관은 국민의 알 권리는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이 되면 바로 출력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그때는 주목받는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서 알 권리를 충족해줄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형사사건 공소장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미국 사례를 들어서 추 장관이 뭐 그런 추 장관의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추 장관은 미국 법무부도 이례 공판 기일이 열리고 나서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문제는 법무부가 이런 방침을 정한다고 해도 일부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좀 진지한 얘기 중에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최 반장한테 우리 부장 펭수 닮지 않았냐라고 한번 얘기를 해봐라고 시켰는데 바로 안에 지금 최 반장이 펭수 닮았어요라고 얘기한 것만 사건이 취소가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아직 수사를 받지 않았는데 최 반장이 재판을 받게 되면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1차 공판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기소가 안 된 사람도 드러날 수가 있는데 그런 지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앞서 신 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직까지 재판이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 관계인 혹은 공범에 대한 피의 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재판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개가 되는데 굳이 그걸 꼭 나눌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그건 맞나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얘기한 부분.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이 돼야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소장이.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미국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추 장관의 발언을 보면 미국 법무부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고 나서 이 공소장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직접 미 법무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좀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이게 가장 최근에 올라와 있는 미국 법무부에서 올린 한 보도 자료입니다. 예. 이 보도 자료에서 어떤 사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영어로 써 있군요. 영어를 못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예. 써 있고 날짜를 보시면 이 보도자료의 날짜가 2019년 지난해 12월 19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보도자료 하단에 공소장도 같이 공개를 하겠다, 첨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공소장이 있는데요. 이 공소장의 날짜는 2019년 12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보도자료가 나오기 하루 전에 나온 거니까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게 공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재판 기소 하루 만에 이제 공소 보도 자료도 만들어 놓고 공소장이 공개가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꼭 재판이 진행된 다음에 이거를 공개하는 거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다. 이런 네. 사례가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다른 쪽으로 알아보니까 기소를 한 다음에 재판이 진행된 다음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검사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로 있던 시절 공소장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많이 비판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많이 입장을 내놨죠. 네, 이 추 장관은 과거 자신이 했던 발언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헌법재판, 그러니까 탄핵의 영역이었고 이번 사건은 형사재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은 무관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한 겁니다. 헌법재판은 헌법상 여러 원칙을 지킬 태도가 돼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것이다라고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좀 해석을 해보자면 국정농단 사건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이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같은 이 형사 사건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오늘 다른 소식도 하나 보죠. 오늘 대법원 판단이 있었는데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차은택 씨 그리고 이전에는 최순실 씨로 불렸던 본명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 이 강요죄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있었는데 일부 2심에서 다시 판단을 하라 이렇게 돌려보냈다고요? 네, 최서원 씨의 측근으로 불렸죠. 이 차은택 씨가 받고 있던 여러 혐의들 중에서 2심에서는 KT 회장에게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고 자신의 광고회사가 KT 광고대행사로 선정되도록 강요한 혐의가 이 강요죄에 해당한다면서 유죄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행위들이 유죄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상 차 씨에 대해서는 모두 파기환송을 한 셈입니다.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도 마찬가지로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서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가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었는데 대법원은 차 씨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 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왜 그렇죠? 자, 그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협박이라는 게 법적으로 성립을 하려면 어떤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가하겠다라는 좀 명확한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당신이 손해를 볼 것이다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제가 조익신 반장에게 제 노트북이 좀 오래가 되어서 지금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부장이라 친한 거 알지 않냐? 노트북 하나만 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장의 직권을 남용하거나 또는 제가 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 뇌물을 요구한 것 정도는 성립할 수 있지만 그건 강요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노트북을 조 반장한테 제가 이 노트북을 사주지 않으면 내가 부장한테 말을 해서 연말평가 때 C를 받게 하겠다. 자, 이렇게 하면 그 C라는 것 자체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는 좀 해악을 제가 미리 알렸기 때문에 강요죄가 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고요. 하지만 차은택 씨 같은 경우에는 이 KT 인사채용 과정에서 이 같은 불이익을 가한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2심이 다시 판단해 보라고 한 게 오늘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조익신 씨에게 이거 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강요 같지만 이거 해라고만 얘기하면 강요가 아니고 이거 해 안 하면 맞아. 라고 했을 때 강요가 된다는 거군요. 사실 하라고 통해야. 했을 때 그거를 하지 않아도 받는 불이익이 없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하지 않았을 때 방금 말한 것처럼 폭력이 가할 수 있다라는 이제 불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고지가 그거는 있다면. 강요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차은택 씨가 당시 KT의 인사 채용을 요구했을 때 이거 안 하면 내가 아는 힘센 권력자 누구를 통해서 당신을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강요죄가 무죄 취지로 2심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조익신 반장은 노트북 사달라고 하면 그냥 사줄 수도 있는 좋은 사람이면서도
나름 재정이 튼튼한 사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희씨 씨가 반발할 수 있으니까 바로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원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보면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분이죠.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8차 사건의 당사자 윤모 씨의 재심에서 재판부가 윤 씨에게 사과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 씨가 진범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을 하면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원지법에서 재심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는데요. 재판부가 피고인이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장기간 구금된 것에 대해 법원의 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다만 유 씨는 재판부의 사과에 공감은 하지만 당시 판사들이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재판에서는 검찰도 8차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서 과거 국가수 감정인의 감정서 조작, 또 수사기관의 불법 감금 등에 의한 허위 자백이 확인이 됐고 이춘재의 자백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면서 윤 씨의 무죄를 인정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재판부도 검찰이 피고인이 무죄라는 기록을 제출했고 변호인이 동의를 한다면 이 자리에서 무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곧바로 무죄 선고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변호인이 윤 씨의 무죄를 입증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형사재판과는 달리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고 검찰 변호인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협업을 해야 한다면서 이춘재를 증인으로 요청하고 가혹행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수사경찰관도 법정에 세워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무죄를 선고할 수 있지만 이 진실을 밝히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수사 담당자들, 그러니까 감금에 폭력을 행사하고 증거를 조작했던 사람들 처벌은 할 수가 이젠 없게 됐다고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할 수 없는 이유,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변호인단은 이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하지 못하더라도 이 법정에서 이춘재가 자신의 범인을 인정을 해서 윤 씨에게 또 위로가 되고 이춘재 범행의 피해자나 또 범인으로 몰렸던 사람 등이 위로를 받고 피해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사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장 비공개 논란에 추미애 장관, 국정농단 때와는 다르다. 네, 다음은 조익식 만장 발제해 보겠습니다. 예,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정부가 중국에 마스크 300만 장을 보냈다. 아니다. 가짜 뉴스다.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가 너무 없다. 찾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조익식 만장 발제해서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며 마스크 대란을 겪고 있는 중국. 오렌지, 멜론, 자몽, 심지어 배춧잎까지 마스크 대체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바이러스가 무섭고 또 절박하겠다는 거겠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스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값싼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 인터넷에서는 직접 만드는 방법도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다는 원성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판매 업체가 일정 물량 이상 대량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 공영 홈쇼핑 등 공적 유통망을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공공 비축분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시책에 발맞춰서 인터넷 쇼핑몰들도 마스크 공급에 나섰습니다. 옥션이 마스크 50만 장을 내놓기로 했는데요. 가격은 기존 가격 개당 665원부터입니다. 순식간에 시장에서 사라졌던 마스크 생산량이 모자라서였을까요? 보건용 마스크는 지난 주말 기준으로 KF94, KF99 마스크는 일일 생산이 684만 개이고 일일 출하량은 1,007만 개로 이미 1,000만 개를 넘어섰으며 KF80까지 합할 경우에는 일일 생산이 약 800만 개, 일일 출하량이 약 1,300만 개여서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 출하량 1,300만 개, 적은 양은 아닙니다. 정부가 마스크 매점 매석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치권에선 좀 다른 분석도 나왔습니다. 마스크 대란 공포가 온 국민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갖다 준 300만 개 마스크에 이어서 중국인 관광객 마스크 싹쓸이 그리고 해외 반출에 우리 국민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제공한 마스크 300만 개가 마스크 대란의 원인 중 하나란 이야기입니다. 잠깐 팩트체크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정부가 마스크를 제공했다.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30일 외교부 보도자료입니다. 동지원은 중국 유학 총교 교회 및 중국 우한대 총동문회 측에서 물품을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량은 민간에서 제공을 하고 정부는 교통이 차단된 우한에 전달만 한 겁니다. 물론 민간이든 정부든 왜 부족한 마스크를 중국에 줬느냐 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죠. 마스크 부족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사재기를 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두 번째, 300만 개 부분입니다. 민간에서 마스크를 마련하다 보니 조달이 쉽지는 않았나 봅니다. 지금까지 중국에 보낸 마스크, 당초 목표였던 300만 장의 절반 수준인 161만 장만 보냈습니다. 팩트체크를 하다 보니 이런 기사도 눈에 띄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중국의 교류협력 지역에 마스크 5만 개를 긴급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경북도지사, 한국당 소속 이철우 지사입니다.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 대표의 발언, 마스크 가격을 낮췄을까요? 아니면 높였을까요? 잠깐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다 떨어졌나요? 네, 주문을 했는데 이번 주 안에는 그래도 오긴 올 것 같아요. 마스크가 없어요. 손세정제라도 하고. 그것도 없는데. 5번째 방문한 약국에선 진열된 지 10분 만에 마스크가 다 팔렸습니다. 다른 데서 구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바로 어떻게 우연찮게 들어오자마자 1분 안에 박스 뜯는 걸 보고는 그중에서 좀 10개 했어요. 요즘 이야기냐고요? 아닙니다. 5년 전 메르스 사태 때 모습입니다. 시민들의 불안감과 이를 이용한 상술,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지금의 한국당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조를 하고 대처를 해서 국민들의 큰 불안감을 해소하고 또 위기 극복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일인데 300만 장 마스크 논란을 보면서 이 영화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고. 여야 정치인들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잘 알고 있으리라 믿어봅니다. 탄핵 위기에 몰렸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냥 있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죠. 트위터에 작축 영상을 올렸습니다. 트럼프란 이름 아래 대선 예정된 연도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트럼프 포에버, 탄핵의 족쇄가 풀렸으니 앞으로 승승장구만 남았다는 의미겠죠. I think they tried to impeach this president because they know they can't defeat President Donald Trump in November of 2020. So that's all over now.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뒤끝도 남겼습니다. 공화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탄핵 찬성표를 던진 미트 롬니 의원을 향했습니다. 민주당의 첩자, 공화당의 배신자라며 특별 영상까지 만들었습니다. Slick, slippery, stealthy. Mitt Romney had us fooled. 롬니 의원 적어도 상원에서 탄핵안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의문스럽게 굴지는 않았습니다. 역사의 평가를 들어야 한다면서 울먹이까지 했으니까요. 이번 탄핵 과정에서 내부의 적이 롬니였다면 외부의 적은 단연 이분이었습니다. 탄핵을 주도한 낸시 펠로우 하원 의장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펠로시 의장에게 연설문을 건네더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악수를 청한 손을 그대로 외면해 버립니다. 화면을 잠시 돌려볼까요? 트럼프 대통령 서로 눈을 마주치진 않았지만 분명 손을 내미는 모습 봤습니다. 펠로시 의장 굉장히 머쓱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잡아나면 한번 보실까요? 어깨를 으쓱하며 애써 웃음을 지어보지만 속된 말로 뻘쭘해하는 게 역력합니다. 그냥 당하고만 있을 펠로시 의장이 아닙니다. 연설 내내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다가 마지막 순간을 노렸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Thank you. God bless you. And God bless America. Thank you very much.
보란 듯이 4번에 걸쳐 연설문을 쭉쭉 찢습니다. 하도 시원하게 종이를 갈라서 마치 찢는 소리가 음성 지원이 되는 듯합니다. 펠로시장의 연설 중 도발,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국전 연설 때도 조롱의 물개 박수를 선보여 SNS계를 평정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최악 옹졸하다, 분노 발작 증세, 악랄한 당파적 행동이다 반발했지만 이른 이미 벌어진 뒤였습니다. 민주당 트럼프 대통령과 신경전에서 뒤지진 않았지만 탄핵안은 부결됐죠. 하지만 성과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Democrats walked out of the Senate chamber with their heads held high because we sought the truth. 진정한 승부는 오늘 11월 미국 대선이 되겠죠. 누가 최후의 웃는 자가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마스크 삼맹반장 중국 지원 논란 모시 중원 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정국을 이제 벗어나게 됐습니다. 재선 가도의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번 상원 표결은 상원에 공화당과 민주당 의석수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상된 결과였다. 이런 분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 답은 미리 나와 있었다라고 봐야 할 텐데요. 미국 상원 의석 분포를 좀 보면 공화당이 53석이고요. 민주당은 45석 그리고 무소속이 2석입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67명의 유죄 판단이 필요한데 민주당과 무소속을 더해봤자 47, 그러니까 47명 뿐이죠. 공화당에서 20명 이상이 이탈을 해야 통과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처음부터 이 가능성이 적은 시나리오였습니다. 자, 이번 투표에서 공화당 이탈표 미트 롬니 의원 1명 있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민주당은 처음에 탄핵 소추를 할 때부터 꼭 탄핵이 되기보다는 그러니까 탄핵 소추 과정을 통해서 트럼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겠다 이런 의도였던 것 같고 약간의 반전 드라마도 노렸던 것 같은데 반전 드라마가 또 있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분간 정치적으로 수세에 좀 몰릴 거다 그런 관측도 있는데요. 처음 미국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킬 때는 분위기가 좋았을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앤드류 존슨,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이어 하원에서 탄핵을 받은 3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겼기 때문일 텐데 그런데 일단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예, 탄핵 사유가 된 것 우크라이나 일명 스캔들인데요. 뭔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마지막에 잠깐 미국 정가에서 나왔었어요. 그런데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 제가 예전에 발제도 한번 했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군사 원조를 빌미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그의 아들을 수사해달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자, 어떤 수사를 지금 말한 거냐? 이 조 바이든 당시 오바마 정부 당시 부통령이 그의 아들과 이 과거 오바마 정부 시절에 우크라이나에서 비리가 있었다. 또 이런 내용 관련한 수사를 부탁을 한 겁니다. 만약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를 이용해서 야당의 대선 주자를 압박한 셈인 건데요. 문제는 이게 이 양국 정상 간의 이 통화라서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민주당의 구세주처럼 등장했던 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인데요. 자, 한때는 사이가 아주 좋았지만 결국은 아주 나쁘게 트럼프 대통령과 헤어졌죠. 자,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와 또 조 바이든 이 전 부통령의 수사를 연계하려 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볼턴 전 보좌관을 이 상원으로 불러서 증언을 들으려고 했지만 결국 무산이 되면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데는 실패한 겁니다. 예, 상원 의석 구도상 탄핵안이 가결되기는 처음부터 사실상 불가능했던 일이고요. 문제는 이 탄핵 소추 과정에서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볼 것이냐, 즉 여러 가지 나온 증언들이나 사실들을 통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가 이제 있을 트럼프 재선에 있어서 어떤 방향 키였는데 여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전반적으로는 찬성이 조금 우세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찬반 양쪽으로 갈려서 팽팽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탄핵 찬성 의견이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대체적으로 높았지만 그 격차가 1에서 6%포인트, 그러니까 오차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탄핵 찬성 의견이 여론을 압도하지 못한 것도 이번에 민주당의 발목을 잡았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예,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번 탄핵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좀 발목을 잡겠다. 이런 분위기가 더 컸는데요. 효과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3일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첫 경선이 아이오와주에서 있었는데요. 득표율 97.1%로 말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빌 웰드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1.3%의 득표율에 그쳤고 조 월시 전 하원 의원도 1.1%에 불과했습니다. 97%의 득표율이다. 사실 이거 북한과 비슷한 수준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북한은 요식행위지만 일단 선거를 치르기는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주에서 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버지니아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캔자스주 등 7개 주는 공화당 자체적으로 아예 경선을 취소를 했습니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을 거둘 게 뻔한데 돈과 시간을 들여서 굳이 경선을 할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예, 이변이 없는 한 공화당은 트럼프가 나설 것으로 확실히 보이고요. 민주당도 대선 후보 경선에 들어갔죠. 간단히 좀 짚어보죠. 네, 민주당은 아이오와주에서 첫 번째 경선을 치렀는데요. 이변이 연출됐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깜짝 1위를 차지한 겁니다. 97표가 개표된 현재 부티지지 전 시장이 26.2%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뒤는 26.1%를 득표한 샌더스 의원이었고요. 워런 의원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각각 18.2%, 15.8%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부티지지, 사실 미국 내에서도 이거 발음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생소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미국 앵커들도요, 부티지지 이름을 잘 읽지 못해서 부티기그, 부티지그 이렇게 잘못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몰타 출신 아버지가 있어서 좀 특이한 성을 가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좀 중앙 정치와는 거리가 있는 30대 젊은 정치인 출신입니다. 하버드 대학과 영국 옥스퍼드 대에서 공부를 했고 맥킨지에서 분석가로 일하다가 지난 2011년 28살의 나이에 고향인 사우스밴드 시장 선거에 도전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시장 재직 기간에 휴직을 신청하고 군대에 입대하기도 했는데요. 7개월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보장교로 일을 했습니다. 2015년에는 시장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 당시 득표율이 80%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성소수자에서 더 관심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앙정치의 이름을 알린 건 지난 2017년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 선거 경선에 전격적으로 출사표를 던지면서부터인데 당시에 이 젊은 성소수자 이력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남성 의원인데 남편이 있다라고 해서요. 당시에 정치적인 장점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스스로를 유일한 좌파 성향의 몰타계, 게이, 성공회교도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 퇴역 군인 미국인이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일단 아이오와주 첫 경선에서 이변을 일으킨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스크 300만 장 중국 지원 논란, 멋이 중원디. 네, 몇 가지 새로 들어온 소식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와대가 고민정 대변인 나오면서 대변인 자리가 비었었는데 언론인 출신이 임명될 예정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이 고민정 전 대변인에 이은 4번째 신임 대변인에 강민석 전 중앙일보 콘텐츠 제작 에디터를 임명했습니다. 강 대변인이 중앙일보에서 정치부장, 논설위원을 지냈는데 앞서도 현직 언론인의 청와대 직행이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윤두한 국민소통 수석을 비롯해서요. 예.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비판을 한다면 비판을 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언론 영역의 공공성을 살려온 분이 청와대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게 해주면 좋은 일이다라고 좀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 인선에 대해서 청와대도 문 대통령이 권한 요청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실천되고 있다라는 답변으로 가름을 했습니다. 예, 일단 오늘은 듣기로는 오늘은 임명 예정으로 발표가 됐고 이 공식 임명은 내일 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내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소식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이번 총선에 출마 자격이 있냐? 이걸 좀 검증해서 따지겠다고 하는데 조금 전 결과가 나왔죠. 네, 일단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출마를 하겠다라고 당에 공천을 신청을 했는데 이 앞서 이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에는 신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증위가 당의 공천관리위원회 심사를 맡기겠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이 결정이 나왔습니다. 물론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한 게 아니라 후보 적격 여부를 보류를 하고 다음번 회의에 넘기겠다라고 한 건데요. 왜냐하면 일단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와 관련한 명예훼손 재판이 있었잖아요. 그 명예훼손 재판에 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건이 상충을 해서 지금 공관위에서 곧바로 결정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회의에서 한 번 더 결정을 할 예정인데 그게 오는 9일입니다. 이 9일 오전 10시부터 당의 공천을 신청한 후보들에 대한 면접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날 오전 8시에
이 정전위원에 대한, 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출마 자격 판단을 결정 짓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오전 8시에 출마 자격이 확정이 되면 오후 10시에 시작되는 그 후보자 면접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날 자격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날 오전에 그런 결정이 났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후보 면접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은 강하게 출마 의혹을 여러 번 내비쳤는데 민주당의 결정 결과를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5시 정치회의 준비한 소식은 모두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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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